30살의 역사 연구가 주인공 앙투안 루캉탱은 오랫동안 인도차이나와 중앙아시아, 유럽 여러 지역을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루캉탱은 자신의 여행을 특별한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도시와 사람을 만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는 삶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보다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거듭할수록 어디를 가든 삶은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결국 여행을 중단한 그는 프랑스의 가상 항구 도시 부빌에 정착합니다. 진흙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부빌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직업과 재산, 사회적 지위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루캉탱의 눈에는 그들의 안정된 삶이 진정한 확신이라기보다 존재의 불안과 무의미를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면처럼 보입니다. 루캉탱이 부빌에 머무는 이유는 18세기 귀족이자 외교관이었던 롤르방 후작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롤르봉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정치와 외교에 관여했지만 기록마다 성격과 행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호한 인물입니다. 루캉탱은 부빌 도서관에 보관된 편지와 회고록, 외교문서 등을 조사하며 롤르봉의 진실한 모습을 복원하려 합니다. 소설은 루캉탱이 1932년 초부터 써내려간 일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뚜렷한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루캉탱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라갑니다. 어느 날 루캉탱은 물수제비를 뜨려고 젖은 조약돌을 손에 줍니다. 그런데 매끄럽고 축축한 돌의 감촉이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쾌하게 느껴지죠. 그는 그것을 황급히 내려놓습니다. 이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됩니다. 카페에서 맥주잔을 바라볼 때도 유리잔의 표면과 손잡이가 지나치게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공공장소의 의자와 테이블, 종이와 문 손잡이도 평소와 다른 존재처럼 다가오죠. 루캉탱에게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익숙한 자신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눈과 코, 입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얼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주름, 구멍 같은 것들이 우연히 붙어 있는 낯선 물질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낯선 생물처럼 보인다고 느낍니다.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물이 이름과 용도라는 설명에서 벗어나자 전혀 처음 보는 낯선 존재처럼 다가온 것이죠. 평소에는 나무 뿌리를 보면 이것은 나무를 지탱하고 물을 흡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자를 보면 사람이 앉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름과 용도가 더 이상 사물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자 익숙했던 사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물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감각에 구토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몸이 아픈 건 아닌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건 아닌지 혼돈스러워하죠. 루캉탱은 일요일이면 거리로 나온 부빌 시민들을 관찰합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일터에 있던 사람들이 좋은 옷을 차려입고 산책하며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직업과 가정, 재산을 가진 사람임을 과시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상인은 상인답게, 아버지는 가장답게 행동합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지위는 단순한 직업이나 역할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근거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이므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존경받는 가장이므로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나는 사회에 기여했으므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루캉탱은 이런 믿음에 냉소를 느낍니다. 직업과 재산, 명예는 인간이 만든 사회적 기준일 뿐 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빌 시민들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 존재의 우연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루캉탱이 보기에 그들의 확신은 진실한 자기 이해가 아니라 불안을 보지 않기 위한 자기 기만입니다. 루캉탱은 젊은 시절 자신이 특별한 모험을 경험했다고 믿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 여행 중 겪은 위험, 뜻밖의 사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모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그 일이 끝난 뒤이며 실제로 사건을 겪는 순간에는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결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나중에 중요한 사건이 될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일인지도 알 수 없죠. 삶은 소설처럼 처음부터 결말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소설에서는 첫 장면이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고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사건이 결말을 향해 배열되지만 현실의 시간은 목적 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인간이 그중 일부를 선택하고 인과관계를 만들어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연인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운명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만난 순간에는 그 사람이 연인이 될지 알지 못했죠. 관계가 끝난 뒤 과거를 돌아보면서 첫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록캉탱은 자신이 경험했다고 믿었던 모험도 기억 속에서 재구성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은 룰루봉 후작의 전기 지필에 대한 회의로 이어집니다. 전기 역시 흩어진 사건들을 하나의 필연적인 삶처럼 재구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록캉탱은 처음에는 룰루봉 후작의 실제 모습을 밝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료들은 서로 모순되고 어떤 기록에서는 룰루봉이 냉혹한 정치적 음모가로 나타나고 다른 기록에서는 충성심 깊은 외교관으로 묘사됩니다. 누군가는 그를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회상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자료를 많이 읽을수록 룰루봉의 모습은 선명해지지 않고 오히려 모호해집니다. 록캉탱은 결국 자신이 이 자료를 통해 룰루봉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기록 사이의 빈칸을 상상으로 채워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록캉탱이 왜 룰루봉을 연구했는가입니다. 그는 룰루봉의 삶을 되살리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현재에도 의미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 목적 없이 호텔과 도서관을 오가는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을 복원하는 학자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죠. 죽은 룰루봉은 록캉탱의 연구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고 록캉탱은 룰루봉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편지와 문서, 타인의 불완전한 기억뿐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정리한다고 해도 그것이 룰루봉의 삶 자체가 될 수는 없었죠. 도서관에서 록캉탱은 독학자라고 불리는 오지의 피를 자주 만납니다. 독학자는 도서관의 책을 저자의 이름에 따른 알파벳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그는 어떤 분야를 깊이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모든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습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성실해 보이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순서대로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야들이 기계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독학자는 사회주의자이자 휴머니스트를 자처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공통된 선한 본성이 있으며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록캉탱은 그의 말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며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죠. 다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독학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무시한 채 인간은 존엄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만 선언합니다. 작품 후반부에서 독학자는 도서관의 한 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다 적발됩니다. 도서관 직원은 그를 때리고 모욕한 뒤 쫓아냅니다. 이 장면은 독학자의 휴머니즘이 거짓이라는 단순한 폭로일 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관념과 실제 인간을 대하는 욕망 사이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다만 독학자가 모욕당하는 장면에서 록캉탱은 또 한 번의 분노를 느끼는데요. 위선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공개적으로 폭행당하고 쫓겨나는 모습에는 또 다른 폭력과 잔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록캉탱은 부빌 미술관에서 지역의 역대 명사들을 그린 초상화를 둘러봅니다. 그림 속에는 정치인과 사업가, 의사와 법률가 등 부빌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관람객을 내려다보고 있죠.
초성화는 그들이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부빌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록캉탱은 그들의 당당한 표정에서 오히려 자기 기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권력,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태어났고 성공할 자격 역시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록캉탱의 관점에서 그들 역시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성공한 존재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거리의 노동자보다 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적 성공을 존재의 정당성으로 착각합니다. 록캉탱은 이러한 사람들을 비겁한 자들 또는 번역에 따라 악당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우연한 삶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도덕적 명분을 절대적인 진리로 내세워 자신에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장면은 부르주아 계층의 허위의식에 대해 풍자한 동시에 이후 사르트르가 자기 기만이라고 부르게 될 태도를 보여줍니다. 소설 구토의 철학적 절정은 록캉탱이 공원 벤치에 앉아 마로니의 나무 뿌리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그저 나무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바라보는 동안 뿌리라는 말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나무 뿌리는 인간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식물의 일부라는 분류와 땅 속에서 물을 흡수한다는 기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름을 아무리 반복해도 눈앞에 있는 검고 울퉁불퉁한 물질 자체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죠. 말과 개념이 무너지자 존재의 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무 뿌리가 이름과 용도라는 설명에서 벗어나자 전혀 처음 보는 낯선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무를 지탱하고 물을 흡수하는 친숙한 뿌리가 아닙니다. 검고 거칠고 옹이지고 끈적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보입니다. 록캉탱은 그 순간 존재의 우연성을 깨닫습니다. 나무 뿌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목적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벤치도 공원도 도시도 록캉탱 자신도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죠. 록캉탱은 옛 연인 안니에게서 편지를 받고 파리로 갑니다. 안니는 특정한 장소와 분위기,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평범한 시간도 운명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녀는 주변 상황을 특권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내리는 밤이나 이별 직전의 기차역처럼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순간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하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안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고 우연한 실수로 완벽한 장면을 깨트리기도 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난 안니는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믿지 않습니다. 외모도 달라졌으며 한 남자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록캉탱은 안니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삶의 허구적인 의미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록캉탱은 과거의 관계에 아직 의미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안니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곧 다른 남자와 영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하죠. 이 재회는 록캉탱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환상마저 무너뜨리게 합니다. 사랑의 추억도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구나. 록캉탱이 현재의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이제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부비를 떠나기 전 록캉탱은 자주 가던 카페에 들릅니다. 그는 종업원에게 좋아하던 재즈곡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고 현실의 존재와 음악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현실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납니다. 카페에 누가 들어올지, 어떤 말이 오갈지, 유리잔이 깨질지 누구도 알 수 없죠. 사건들은 시작과 결말을 향해 필연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음악 속 음표는 다르죠. 첫 번째 음은 다음 음으로 이어지고 각각의 음은 곡 전체 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가집니다.
불필요한 음은 없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와 곡을 만든 작곡가는 현실 속 인간이므로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노래는 연주되는 동안 하나의 완결된 질서를 보여줍니다. 록캉탱은 여기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현실 자체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현실의 재료를 이용해 필연적인 구조를 가진 작품을 만들 수는 있겠다. 그는 자신도 소설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한다고 주장하는 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창조한 허구의 이야기. 현실에서는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사건을 소설 안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죠. 록캉탱은 자신이 쓴 소설을 읽은 누군가가 작가를 떠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작품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움 없이 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소설은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작품이 질서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예술가의 실제 삶까지 필연적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설을 쓰라는 선택은 또 다른 자기 기만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음을 구토는 보여줍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인간과 세상은 존재하는 절대적인 이유나 목적이 없으며 그 막막한 자유 속에서 오직 나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실존주의 명제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앙투안 록캉탱이 느끼는 물려오는 구토는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물과 인간이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다는 사실, 즉 존재의 순수한 우연성을 직면했을 때 찾아오는 자각의 멀미입니다. 의자나 칼 같은 인공물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인간과 자연물은 그 어떤 목적이나 신의 설계도 없이 세상에 선행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미리 정해진 가치나 정답이 없다는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달콤한 특권이라기보다 어떠한 핑계나 의존할 절대자도 없이 오롯이 나의 삶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묵직한 중압감입니다. 사르트르는 종교나 사회적 관습, 타인의 시선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기만이라고 경계합니다. 결국 사르트르가 구토를 통해 던지는 삶의 구원책은 주체적인 실천입니다. 소설 결말에서 록캉탱이 재즈 음악을 들으며 예술적 창작을 통해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심하듯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인간은 실존적 멀미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